안녕하십니까. 호기심이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이번 강의는 관우에 대해서 다룹니다. 관우는 사실상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사에 나온 관우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하동군 해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원래 장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운장으로 바꾸게 되죠. 소설 삼국지에서는 관우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관운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관우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비가 사는 탁군 탁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비와 장비를 만나게 되고 이 세 사람은 결국 평생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도원결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사의 기록에서는 약간 모호합니다. 삼국지 장비전을 보게 되면 관우와 장비가 서로 두 사람의 사이가 서로 형제와 같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나간중을 비롯한 여러 삼국지의 창작자들은 관우와 장비를 의형제로 묶었을 것입니다. 유비까지 포함을 해서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죠. 당나라 때부터 실제적으로 장수들과 부하 장수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양자 관계를 맺는 그런 풍습들이 일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호영호제를 하면서 의형제를 맺는 일들이 명청시대에는 흔했다라고 합니다. 소설 삼국지에 기록이 된 관우는 무척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아마도 여포,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1대1 싸움에서는 거의 이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정사 기록을 보게 되면 관우는 안량을 참하게 됩니다. 기록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은 원소군 속으로 관우가 직접 뛰어들어서 적장이었던 안량을 참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를 입증하는 기록이 원소군사들이 이 관우가 돌진하는 장면을 그냥 넋있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관우가 용맹했고 혼자서 원소군사들을 제치고 안량을 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관우가 죽인 적장이 많이 있지만 주요 적장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화웅과 문추라고 하는 사람이죠. 화웅은 동탁의 부하 장수였는데 적어도 이제 소설에서는 여포 다음으로 용맹한 그런 장수였었죠.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소설에서는 이 관우가 이 화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설 삼국지로 돌아가 보면 당시 동탁과 싸웠던 반동탁 연합군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어떻게 싸울까 하고 있는데 동탁군의 진영에서 화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화웅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장수들이 출정하지만 모두 목이 잘린 채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에 가장 말석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소대장 또는 분대장 정도에 불과했던 관우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화웅과 싸우겠다라고 하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관우의 계급이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웃습니다. 이때에 조조가 따뜻한 술 한 잔 먹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관우가 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을 죽이고 오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나가자마자 바로 화웅의 목을 베어오고 아직 식지 않은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관우가 동탁의 용장이었던 화웅을 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사 기록에 따르면 화웅을 참한 사람은 손견입니다. 손책과 손권의 아버지 바로 그 손견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우에 대한 기록은 적습니다. 정사삼국지에서 관우, 장비, 조운 이 세 사람에 관련된 기록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삼국지 촉서의 기록이 상당히 간략한데 이 가운데서 관우에 대한 기록이 간략한 이유는 관우가 주로 후방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유비가 자기 지역 기반을 최초로 가졌던 서주 지역, 처음에 서주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장비였고 유비는 관우를 데리고 원술의 군사들과 싸웠었죠. 그러다가 장비가 본거지였던 합의를 빼앗기게 되면서 유비 일행은 서주를 완전히 뺏기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경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유비는 자기의 본거지를 관우한테 맡겼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우 한 사람이 조조의 군사 또는 송건의 군사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막고 형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사삼국지에는 관우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관우의 마지막 전투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유비가 관우를 신뢰했고 관우의 장군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설을 보게 되면 관우가 춘추좌전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관우가 좀 학자풍의 인물이었다.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다음에 무예에도 뛰어났던 그런 이제 문무를 겸한 그런 인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송지주에 인용이 된 한 사료를 보게 되면은 관우가 좌전에 관심이 있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소설에서는 관우가 상당한 이제 학자인 것처럼 묘사했었죠. 근데 이 사실을 최초로 이제 관우가 실제로 이런 학자풍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사람이 조선에 있었으니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게 되면은 압록강을 건너가자마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관제묘입니다. 어디에 갔더니 관제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참다 못한 연암은 관우가 실제적으로 학자풍의 인물은 아닌데 중국인들이 학자로 오인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숭배했는데 이거는 무식의 소치다라는 식으로 관우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우가 좌전에 관심이 있었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우가 학문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이 풍부한 그런 학자풍의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설 삼국지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화웅이나 문추를 참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아울러서 관우의 최측근 신복으로 활약했던 주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주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사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인 줄 알았으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사삼국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주창이라고 하는 인물은 관우를 끝까지 호위했던 신복 장수였고 나중에 관우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설 삼국지의 표현입니다. 이 양아들이었던 관평과 함께 관우와 최후로 같이 죽었던 일종의 부하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후세의 나간중을 비롯한 여러 소설 삼국지의 공동 창작자들이 주창이라고 하는 허구의 인물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삼국지에서는 관우와 함께 죽었던 관평이 양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양아들이 아니라 실제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인 관우와 함께 최후를 함께 했었죠. 소설에서는 관우의 아들이었던 관흥과 장비의 아들이었던 장포가 각각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자 유비를 따라 이릉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이릉의 전투에서 촉한의 군대가 대패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이제 승리했다라고 소설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이때 관흥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던 부사인과 미방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생포했던 송건의 장수였던 주연, 마충, 단장 이런 장수들을 직접 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아들이었던 장포는 범관과 장달을 직접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이릉의 전투 이전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제명에 살다 죽거나 관우와 장비를 배신했던 부사인 미방, 범강, 장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죽였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명에 살다가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는 관우의 아들과 장비의 아들이 자기들의 원수, 자기 아버지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갚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관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간 관우가 아닌 신인 관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불행하게도 북벌 도중에 죽습니다. 저는 관우의 죽음이 바로 유비의 북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유비가 한중군을 점령하고 회군한 반면에 관우는 계속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송건의 배신으로 뒤통수를 맞고 형주를 뺏기게 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관우는 불행하게 죽었지만 생전보다 사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가 무속 쪽은 잘 모르지만 무속의 신 혹은 이제 기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대개 생전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관우도 불행하게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우에게 빌면은 자기 기도를 잘 들어준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죽은 다음부터 각지에서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고 관우를 비는 제사, 겉으로는 관우를 비는 제사지만 속으로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관우를 선택했던 거죠. 관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신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한 무신, 전쟁의 신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재신, 즉 상업의 신, 재물의 신으로 이 관우를 섬겼던 거죠. 당나라 때에는 무묘와 문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유가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를 문묘에 배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에는 강태공을 무묘에 배양했는데 이때에 관우도 함께 무묘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1102년에 관우가 충해공으로 봉해진 이후에 무한왕, 의용무한왕, 숭령진군 등등으로 승진을 거듭하더니 황제로 추중되었습니다. 관우가 살아서는 장군이었고 또 조조에 의해서 한수정무라고 하는 후라고 하는 자귀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관우의 용맹과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무묘에 배양하면서 전쟁의 신으로서 공식적으로 관우를 추앙했었고 결국은 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관우를 신처럼 섬겼던 거죠. 이런 관우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서 연안박지원이 관우를 비난했던 거는 그만큼 관우가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를 딱 절반으로 나누는 사건이 있죠. 이 임진왜란 때 준비가 덜 돼 있던 조선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분전과 명나라의 참전 덕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 출병했던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 각지에서 왜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에 관우를 무신, 즉 이제 장수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 각지에 관우의 사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 관우의 사당이 발전해서 관왕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관우의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의 사당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관왕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도 4개의 관왕묘
관왕묘가 있었습니다. 방위를 따서 동관왕묘, 서관왕묘, 남관왕묘, 북관왕묘라고 불렀죠. 이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관왕묘는 바로 동관왕묘입니다. 지하철 6호선에 있는 동묘역이 바로 동관왕묘역의 준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관우가 신이라기보다도 그냥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인공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관우는 단순하게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 또는 황제와 지배계급에게는 국가를 수호하는 군신, 전쟁의 신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 살아서도 되지 못했던 황제의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 밖에 불교, 도교, 그리고 일반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신으로 승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국지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부와 명예, 복을 안겨다 주는 신으로서 지금까지도 관우는 중국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